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네, 계속해서 오늘의 조간신문 주요 뉴스를 정리해 봅니다. 김영현 PD.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뉴스는 뭡니까? 자, 국회 소식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자,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증인 채택과 관련한 협상 시한을 바로 오늘로 못 박았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라면서 새누리당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아주 이빨 빠진 호랑이로 아주 지지자들로부터도 아주 뭐랄까요 원성이 자자했는데 네. 모처럼 인내의 시간 최후 통첩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두려워해야 할 텐데 어떨지 한번 별로 두려울 것 같지 않은데 지켜보도록 하지요. 네. 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증인 채택과 진선미, 김현 의원의 증인 채택을 연계시키니까 네. 그 원내 지도부 또 그 민주당 특위위원들의 논의 끝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보고는 김무성 의원 그리고 권영세 대사 너희들 나와라. 네. 증인으로 나와라. 네. 우리 진선미, 김현 증인으로 내세우겠다. 네. 양보하겠다. 네. 이렇게 협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뭐 김무성, 권영세가 뭔 잘못이 있는데. 네. 뭐 잘못이 있지. 아니 지금 드러난 그런 의심거리들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네. 아니 김무성은 대화로 그대로 읽었던 거 아닙니까? 네. 공개되지도 않은. 그 녹취록 저 영상 파일도 있잖아. 권영세는 원세훈이 마사지해서 네. 이렇게 또 청와대에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그것도 녹음 파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이건 뭐 뻔한 증거가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니 나와서 사실대로 밝혀라. 이게 민주당 주장 아닙니까? 네.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주장이고. 근데 새누리당의 실세가 김무성인데 김무성이 나오려고 하겠나? 깰라고 하겠구만.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양보를 받았던 새누리당. 야, 증인 채택 웃기지 마.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으로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원세훈. 원세훈이 아니죠. 김무성, 권영세 내놓지 않으면은 이거 우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검찰이 네. 그 국정원 경찰이 지난 대선 때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에. 네. 자, 그 이후에 여야 분쟁이 모두 10번 있었는데 네. 그 스코어 0대 10으로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어제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지요. 네. 진보 언론조차도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맛을 잃었다라는 그런 질타를 내놓았습니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으로서는 오늘 인내의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한 양상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그 긴급 의총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내일 이현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섭외가 됐습니다. 내일 상세히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이런 기류를 민주당 내 기류를 오면에 상세히 싣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급 의원총회 왜 열리는지 이 내용도 담겨 있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보통 의총에서는 강경파 목소리가 힘을 받고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다. 당장 장외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다.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신강경파가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신강경파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박영선, 신경민, 박범계 이 의원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 조선일보가 신강경표라고 이름을 붙인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크게 될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새누리당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박영선 의원이 어제 그랬잖아요. 네.
아니 과거에 보수 신문은 네. 아무리 권력의 압박을 받아도 기자들은 그래도 좀 정신이 살아 있었는데 예. 요즘 보수 신문은 야당을 완전히 말하자면 주적으로 몰고 그냥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이것도 결국은 그런 얘기지. 네. 조선의 우려를 사는 정치인은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기억해놔야 되겠네. 박영선, 신경민, 네. 박범계 그렇습니다. 살아있네. 예. 자, 사실 김한길 대표가 최근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회담을 통해서 전국 전환을 모색하려 하니까 이 세 사람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은 나름대로 대화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소수의 철모르는 이런 강경파들이 지도부를 압박함으로써 민주당을 다시 강경으로 치닫게 만든다.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죠. 조선일보는. 아니, 저희 국정특위에서 새누리당 그 국정특위위원들은 핑계만 있으면은 국정조사 특위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온갖 그야말로 리얼 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대화론을 앞세우면은 양보하는 수밖에 없고 양보하면 지는 거지. 이거 양보 안 하면은 결국 깨지는 거고 그럼 강경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예. 사실 야당을 욕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예. 아니, 새누리당이 보통 당이 말이지. 예. 자, 아니 새누리당이야말로 지금 강경 아닙니까? 초강경이지. 절대 양보 못해. 아니, 우리가 잘못했지만. 강경의 문제라면은 새누리당부터 질타를 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강경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민주당, 새누리당 페이스에 말려들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조선일보의 조언을 듣는 정치인은 민주당 정치인이 아니죠. 예. 미래가 없는 새누리당의 이익에 충실한 정치인이죠. 자, 김한길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조선일보가 이런 내용을 실었네요. 또 뭡니까? 김한길 대표가요. 네. 이런 강경파 의원들을 네. 사석에서 질타를 했는데 네. 싸움만 하려는 사람들이다. 네. 국회를 전쟁터로 한다. 참. 이게 북한 김일성이 총칼로 예. 국회 앞에 들어가지고 손들어 사는데도 우리 대화합시다 이런 얘기 할 사람이네요. 예. 참.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지도부에 그래도 나름대로 할 말을 하는 강경파가 그래도 존재한다는 사실 그나마 민주당에게 조금이라도 기대를 걸 수 있는 무슨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합리파지. 그렇죠. 강경파. 지금은 사실 강경하게 나갈 때입니다. 야당이 맛을 잃으면은 길가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언젠가 이명박이하고 박근혜 두 분이 촛불 들고 밖에 나갈 때 절대 조선일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것만큼 강경이 어디 있어. 그것도 뭐 무슨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사학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뛰쳐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가가지고 촛불 들고 아이고 참. 그것도 조선일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며칠 전에 그 조경태 최고위원과 우원식 최고위원이 인신공격을 서로 벌였고 멱살잡이 일보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말이죠. 일보 직전은 뭐야? 안 잡으면 그만이지. 멱살잡이 일보 직전으로 가는 거는 김무성이하고 김정은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 하긴 했지만. 예. 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민주당에게 하는 충고 네. 이 반대로만 하면 민주당 야당으로서 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런 신문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네. 이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다라면서 벌벌벌벌 떠는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이거 있나요?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있단 말이야? 예. 참. 아유.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축출이 돼야 이 야당 정치인들 정말 할 일을 합니다. 좋은 신문 많이 있잖아. 네. 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늘도 좋은 충고를 했더만. 예. 자,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넘어갑시다. 정치권이 하한기라서 정치 관련한 괄목할 만한 뉴스가 없습니다. 한겨레 일면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네. 국내 발전량 가운데 네. 원자력이 평균 30%를 차지했습니다. 오. 예. 자, 사실 원자력 도움 없이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건물에서 에어컨 돌리고 있는데 네. 이거 원자력 없으면 감당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그 의존도를 줄이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동안 그
짐작도 했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28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25% 밑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 하나 고장 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부품 서류 위조와 잦은 고장으로 원전이 무더기로 정지된 결과입니다. 네. 원전 의존도를 줄이자 이런 뭐 사회적 합의가 있다든지 좀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그런 전혀. 지도자의 어떤 희한 그런 노력 끝에 나온 결단이 아니라 이 원전이 워낙 비리의 온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원전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는데 네. 어떻게 우리 사회가 돌아간다 이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원전 의존도를 지금보다도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한국에 지진도 많이 난다는데 원자력 발전소 있어가지고 후쿠시마 같은 거 일어나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하지만 2011년에 정말 민족의 지도자 리명박 대통령께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지금의 30%에서 6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명박 씨를 갖다 후쿠시마로 보냅시다. 네. 거기서 사시면 인정할게요. 그래.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이명박 정부에서 6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지만 갈수록 줄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자, 조선일보 3면을 보면 말이죠. 네. 황당한 일본 방사능 괴담 나돈다. 또 친일신문에 또 이 진면목을 발휘하는구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 SNS에서 떠도는 일본 방사능 괴담 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말이죠. 네. 한국에서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니라 안전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으로 불량식품을 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격상을 시킨 겁니다. 이형을 하나 빼는 게 격상하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지금 저 원전 인근 8개 현의 그 모든 네. 음식물 이거는 지금 수입을 금지시킨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괴담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바다에서 잡은 거는 후쿠시마께 따로 있고 뭐 다른 현께 따로 있습니까? 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방사능이 노출이 됐고 또 노출이 됐는지 이게 또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 수가 없죠. 식약처에 여러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사능 이 오염 물질에 대한 그런 검수 기준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 잠시 후 8시 때에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가 상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한국 명태 90% 이상이 일본산이다라고 이제 그것도 알려져 괴담이래.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일본산은 2% 이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 이내라 할지라도 네. 내가 먹으면 100% 아닙니까? 네.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일본 열도 7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설이 있는데 통제구역 반경 10km로 축소됐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죠? 참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해봤자 이런 기사 나오면은 오히려 괴담이 증폭됩니다. 예. 무조건 그 뭐 이런 거 안 먹는 게 제일 낫구나. 아니면 해산물 야 당분간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예. 아무리 뭐 일본에 실드 쳐주려고 해도 이건 뭐 어려운 일이다. 네. 네.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 김익중 교수로부터 좀 들어보도록 들어봅시다.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면 그 우측 사이드에 실린 기사인데 네.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목사님, 스님, 이 종교인이 버는 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세금을 매기지 않았죠. 네. 안 매기는 것도 이상한데 또 매기는 것도 이상해 왔던 것이 그동안 내왔던 그런 굳어진 관행이었습니다. 네. 1968년에 사실 처음 거론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거론을 했었는데 종교계와 합의를 보지 못해서 그동안 진척시키지 못했는데 최근 종교단체들이 종교인도 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힌 말인데, 네. 자, 그래서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진보적 성향의 개신교 목회자들이죠. 그동안 보수 성향의 목회자들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자, 뭐 근데 그들까지도 다 지금 세금 뭐 까짓 내지 뭐 이러고 있다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간 정부로서는 이런 종교인 과세 방침을 지난번 정권 말 이명박 정권 말에 세웠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결국 뭐 사실상 유야무야 시켰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됩니다. 네. 자, 만약에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리면은 연간 1,000억 정도의 세금 수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네. 예. 예. 다음 뉴스. 종교인이 많은 나라는 뭐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네. 예, 이게 참, 그건 뭐 종교가 업으로 번창을 하는 그런 나라에 그 행복이 많지 않다는 뭐 그런. 아니, 제 얘기는 제대로 과세하면은 1조 원 이상 나올 거예요. 예. 근데 뭐 봐주기 과세하니까 1,000억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지. 자, 다음 뉴스는. 자, 국민일보 일면 기사인데, 네. 정부가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시민단체 기부금을 들춰본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기부금 운용 관행에 메스를 꺼내 든다는 겁니다. 네. 제멋대로 가던 기부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해온 데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관련법 정비를 통해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해야 한다라는 국정 운영 철학을 밝히셨다고 하는군요. 여기에 부응한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김무성이 발언부터 좀 정상으로 돌려놓고 말씀하시지.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시민단체의 부정 비리, 특히 이 후원금과 관련해서 기부금과 관련해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규명이 돼야 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겠죠. 네. 하지만 그거는 내부 시민단체 구성원과 또 단체 관계자들의 자정 노력을 먼저 지켜본 다음 그 다음에 정부가 도저히 이게 개입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저히 자구 노력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개입을 하는 거지. 지금 시작부터 칼을 뽑는다는 거는 시민단체를 어떻게든 정부의 통제 아래 두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은 부정선거부터 칼을 뽑고 나서 다음에 네. 칼을 뽑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자기 거는 칼을 안 뽑고 남의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예. 그런 공자님 말씀을 하면은 누가 뒤돌아서서 다 욕하죠.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 촛불 집회가 막 활활 타오르고 나서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가혹한 뭐 후원금 끊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이 징계책이 좀 있었습니다. 조사 많이 했어요. 예. 그 아름다운 재단 박원순 그 얼마나 뒤졌다고 뭐 그런 얘기 파다했잖아요. 예. 예. 열심히 해보라 그러세요. 예. 자, 김상조 교수가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인데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제민주화의 거의 아이콘과 다름없는 그런 소장학자입니다. 네. 자, 이분이 현대자동차, 삼성 이 두 군데서 경제민주화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두 곳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랐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한겨레 16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 우리나라 2위, 1위 업체 아니겠습니까? 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네. 활발한 질문이 오가고 네. 강연이 끝난 다음에 잘 들었다 이런 감사를 받았고 네. 임원들이 스스럼 없는 인사를 이렇게 걸어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 개별 질문자가 일절 없었고 네. 대기실에서 일부만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다른 임원은 말도 못 붙였다고 하는군요. 이게 완전 독재국가구만. 네. 삼성은 독재국가, 네. 현대차는 민주국가 이런 예. 얘기네. 현대차와 삼성에서의 어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온도차가 확연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바로 김상조 교수의 이런 그 평가입니다. 재밌네요. 국민일보 일면 단독 보도입니다. 네. 고려대 남학생이 2년에 걸쳐서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을 성폭행, 성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오다가 적발됐습니다. 뭐야 또 이거는. 충격적이네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고려대, 이른바 명문대생들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의대생 사건 났던 것도 고대 아니에요. 그렇죠.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고려대에서 엽기적인 학내 성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야, 우리 딸 고대 안 가기 천만다행이네. 네. 네. 좋은 학교 가셨어요. 네. 고대 말고. 네. 예.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이 학교 11학번 A씨가 2011년 초부터 올 초까지 2년 동안 같은 과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학교 측은 이달 초에 이 학생의 성범죄를 파악해서 최근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학교와 경찰이 확보한 이 A씨 동영상 CD에는 네.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는 장면 외에 다른 여학생 16명의 치마 속이나 가슴 부위를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저학년이긴 하지만 동기생보다 서너 살이 많습니다. 같은 학번 여학생 사이에서 좋은 오빠로 불렸다고 하는데 네. 범행 때마다 피해 여학생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한 다음 술자리가 끝나면 모텔이나 교내 동아리방으로 데려가서 네. 몹쓸 짓을 했다는 겁니다. 네. 피해 여학생들을 조사한 경찰과 학교 측은 A씨가 술에 약물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특수 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과연 19명이 전부일지 좀 더 엽기네, 엽기.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학교 측은 이미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A씨를 퇴학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고대 또 참 완전히 망신당하네. 네. 아이고. 자, 한 나라의 국민이기를 거부하고 평생 무국적자로 살아온 평화운동가 게리 데이비스 씨가 91살 일기로 미국 버몬트주 윌리스턴에서 영면했습니다. 민족 국가가 없으면 전쟁도 없다. 이런 철학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한 주인공인데요. 네. 나는 미국의 국민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죠. 뭐 사실 국민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어떤 정체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국가와 국가를 가르는 민족과 민족을 가르는 이런 이른바 분열주의 네. 이런 것들이 전쟁을 불러온 것 아니냐. 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적을 포기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뭐 전부 다 동의할 수만은 없는 그런 철학이기도 한데요. 모든 이들의 동의를 받긴 어렵겠지만 왜 그가 국적을 포기했는지 그 문제인식에 대한 그런 공유만은 우리가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동아일보 13면에 이런 기사가 있군요. 네. 레스 브라운 씨 그리고 헬렌 브라운 씨 부부입니다. 네. 이분들은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76년 동안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함께 병을 앓았어요. 네. 하루 차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 한날 오고 떠난 꽃보다 부부. 네. 동아일보가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첫눈에 반한 고교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운명처럼 생일도 같았는데 양가 부모는 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뭐 한쪽은 부유했고 한쪽은 좀 가난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둘은 서로 너무나 사랑을 했고 결국 결혼을 했고 한날에 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국민일보 8면 보도를 보면은 네. 구글 맵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모바일 지도, 뭐 다음 맵, 네이버 맵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구글 맵을 이용하는 이들이 더 많죠. 네. 자, 그런데 한국 지도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정신청사가 지난해 10월에 문을 열었는데 아직도 재건축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같은 달에 완공된 양화대교도 역시 디귿자로 굽어진 상태입니다. 공사 중인 상태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세종시는 아예 지도에 없고요. 부산의 랜드마크인 백스코와
지하철 4호선 역시 지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글 코리아 측은 구글 맵스에 관한 관련 사항이 곧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구글답지 않네요. 예.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13면 기사인데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투신을 했는데 엉뚱하게 지금 인터넷 남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무슨 얘기예요? 성재기 씨가 평소에 그런 뭐 남성의 권익이 상당히 침탈당했다,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성재기 씨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성재기가 의롭게 싸우다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또 예. 그 사고사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신들이 이 성재기를 죽였다. 뭐 이런 엉뚱한 그런 피해자 논리도 나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성들도 기득권을 나누려니 아까워서 발악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김원섭 고려대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들이 경쟁에 참여하면서 갈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이죠. 바람직하지 않죠. 성재기 씨의 사망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그 남녀 갈등을 일으킬 비화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두가 좀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KBS, MBC, SBS, YTN의 낯짝 뜨거운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휴가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지에서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에선 볼 수 없었던 편한 옷차림에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비키니를 입고 부모님과 휴가를 즐겼던 그 바닷가입니다. 특유의 올림머리를 풀고 가볍게 묶은 머리가 여유로워 보이고 오늘부터 4박 5일간 휴가를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지에서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남 거제 저도 백사장에 나뭇가지로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적습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취임 후 첫 망중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가지를 비밀로 붙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피서 모습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35년이 지난 오랜 세월 속에 저도의 추억이 항상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다며 부모님과 함께 했던 곳에 오게 돼 그리움이 밀려온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초 휴가를 떠날 때는 휴가 장소를 알리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피서 모습을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휴가 일정만 알렸는데 평소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직접 휴가지와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휴가 기간 푹 쉬시라고 국정원 국정조사 일주일 쉬자고 한 것은 아닐까? 그 휴가 얘기는 뭐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것이고요. 예.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그때 새누리당 쪽에서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계속 그러는 상황을 말을 그 강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강제로 먹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자, 그러면은 새누리당의 그렇게 뻗치기 전략 그 뒤에는 청와대 입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브 코스입니다. 당연합니다. 오브 코스. 증거는 없고. 아니 그거는 증거를 떠나서 상식이죠. 상식.